전주 9.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측의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맥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엔 일단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시위 확산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등에 있는 바그다드 지역이 로켓포 공격을 받는 등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이란 측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10년 전의 검경 수사는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부실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재수사를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입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현재로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고 강제적인 성접대, 그러니까 성폭행 의혹도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술집 접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수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쓴 자필 문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술 접대를 강요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필 문건과 별도로 접대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장자연 리스트는 실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지호 씨와 장 씨 매니저 유장호 씨의 진술이 있었지만 가해자와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했고 유 씨는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면서 2009년 검경의 수사가 형식적 압수수색의 주요 증거를 기록에 누락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수사 과정에 조선일보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걸 실제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어젯밤 국회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는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맥주잔을 맞대면서 대화 분위기를 좀 연출해보자는 거였는데 일단 모양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술에 배부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맥주잔을 앞에 두고 모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국회가 멈춰선 지 20일 만입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동. 모두 조속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고 지켜보시는 만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우리 당으로서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열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죠. 회동을 제안한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논의에 첫 발을 뗀 데 의의를 뒀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슨 확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만간 빨리 다시 한번 오늘 나눴던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까지 나서 한 달 새 6번 요청한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에 5월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추경은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재해 추경으로 못 박았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늘이라도 다시 만날 계획이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검찰 개혁론에 이어 이제 경찰 개혁 카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통제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점검하자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부터 검찰이 거론됐습니다. 지난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한 검찰을 성토한 겁니다. 검찰청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개혁 카드로 검찰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초점은 경찰 권한 줄이기에 맞춰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교통, 풍속 등 민생 치안 업무는 지자체로 넘기고 정보경찰을 통제, 정치나 선거 개입을 막겠다는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입법과제 17건을 추렸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가능할까라는 점.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복귀해 수사권 조정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경찰개혁 관련 법안도 일종의 패키지로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과천시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6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선 불이 나서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수원으로 가는 광역버스 한 대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는 화분등이 담긴 상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과천시 관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광역버스와 3.5톤짜리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온실에서 싣고 나오다가 그 차를 버스가 들이받고 이리 들어온 거라고. 화물차와 부딪힌 버스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26명이 다쳤고 이들 가운데 6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에는 강원도 강릉시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집에 살던 75살 김모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에서는 충장 고가교를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주행 중에 난간을 들이받은 뒤 8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2살 A씨가 숨졌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일가족 3명이 집 안방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꽤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석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이 아파트 8층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방에서 남편 50살 A씨와 부인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중학생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현장 감식 결과 3명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부인과 딸은 침대 위에,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혈흔과 함께 흉기도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어제 밤에 왔었는데 술 먹고 와서 아침에 보니까는 경찰은 그러나 큰 싸움이 있었다고 볼 흔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신고한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다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가정이 최근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 진술도 있음에 따라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직접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과 관련해 KBS가 충격적인 문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만든 이 문건에는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면 계엄령 선포를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14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보름 뒤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 조치 문건입니다.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관리 방안에 이어 후속 조치를 제안합니다. 사이버 대응과 검경 국정원 등 공안기관 협의 활성화, 보수 언론을 활용해 정부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사시 대응 방안도 제시합니다. 시위 규모가 급속하게 확산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군사법원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담당할 군 합수부 설치를 준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희가 100% 그거는 못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그게 수정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계엄령 조기 검토는 2달여 뒤 작성된 기무사 보고서에 그대로 재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대정부 전복 업무 수행 방안 문건, 튀니지에서 발생한 정권 퇴진 시위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반정부 시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윗선에 아니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분명하게 수사를 통해서라도. 당시 기무사령관은 매주 청와대를 찾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보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제 정세가 요즘 뒤숭숭합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미중 양국이 서로 상대국 기업들에게 첨단 부품의 공급을 끊기로 하면서 대화보다는 갈등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희귀한 금속 자원인 히토류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업체를 전격 시찰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료로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으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책임지고 있고 미국도 히토류만큼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무역 협상을 지휘하고 있는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시찰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 2010년 일본과 랴오이다오를 놓고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무기화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까지 고려하게 된 데는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공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이후 실제로 구글을 비롯해 인텔과 퀄컴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조짐이 보이는 등 민족주의, 애국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중 양측 누구도 먼저 물러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국 협상단의 베이징 방문이 계속 늦어지면서 협상 자체가 아예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불씨가 됐습니다. 이란은 대놓고 우라늄 생산 속도를 높였다고 공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경제가 붕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서지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합니다. 갈수록 옥죄는 미국의 압력에 이란 정부가 전홍축 우라늄 카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지난 8일 이란도 조건부 탈퇴를 선언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이란 중부 나탄제 시설에서 전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بدون اضافه نمودن زنجیره و یا سانتریفیوژ با برخی تغییرات فنی به حدود 4 افزایش یافته و 이란 핵협정을 지키는 선에서 원심 분리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동 시간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축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하루 만에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재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에 전화할 것이다. 그런 동안 이란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며 이란 국민들에게 매우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위협과 강요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Trump thinks he has a gun to Iran's head with sanctions, and he is trying to shut down our economy. This is all in his imagination. Now he wants us to call him? This is crazy, President.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란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순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군사적 행동은 이란 측에서 먼저 개시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그린존에 로켓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송유시설 공격을 받았는데 즉각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두바이에서 김형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사관 등이 자리한 특별경비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경찰 당국은 바그다드 동쪽 외곽에서 로켓 발사대를 찾아냈는데 이 지역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본거지입니다. 역시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핵심 시설 300곳이 공격 목표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믿는 사우디는 중동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처음으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في حال اختيار الطرف الآخر الحرب فإن المملكة سترد على ذلك وبكل قوة وحزم وستدافع عن نفسها ومصالحها. 사우디는 아랍연맹 긴급 정상회의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도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며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10년 전 한 여성이 아이스하키 선수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 선수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또 계속해서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수나 지도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이스하키 협회가 징계를 논의해야 하지만 두 선수들은 이마저도 피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양혜빈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카자흐스탄에서 막을 내린 2019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A 대회. 10년 전 유모 씨를 성폭행했던 이모 씨와 김모 씨도 이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습니다. 2009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지금까지 김 씨는 13차례, 이 씨는 8차례나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지난해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국가대표로 뛰었습니다. 선수나 지도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나 박탈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협회 측은 KBS 취재 이전까지는 두 선수의 성폭행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10년 전 사실이고 기소유예고 범죄 사실 조회를 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협회 관계자 일부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꾸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없으니까 애들이 해결이 되겠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 두 선수는 소속팀은 물론 국가대표 선수로 거리낌 없이 활동해온 겁니다. 피해 여성은 두 선수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송 등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분노와 고통에 휩싸였다고 호소합니다. 성범죄를 했던 사람이 국가대표를 대표해서 운동선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징계조차를 받지를 않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성폭행 가해자인데 그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조용히 묻혀졌지만 이후 두 선수는 병장으로 군복무 시절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이 드러나 한동안 소속팀 출전 정지와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주로 클럽에 다니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투약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팔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백상현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입니다. 남성 2명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종이 상자를 꺼내더니 숙소로 들어갑니다. 상자에 담긴 건 다름 아닌 필로폰. 이들은 잠시 뒤 숙소에 찾아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마약을 팔아넘겼습니다. 아시거나 그런 낌새라도 좀 있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모르는 게 청소를 직접 안 하니까. 공급책인 40살 김모 씨 등은 주로 외국인 전용 클럽에 다니는 농장 근로자나 마사지업소 종사자들에게 마약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무상으로 마약을 나눠줘 맛을 들이게 한 뒤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른바 프리베이스라는 마약 투약기구를 제조해 마약과 함께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베이스는 유리병 안에 물과 함께 마약을 넣고 끓여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인데 주사기와 달리 투약 흔적이 남지 않고 약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2,1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64g을 압수했습니다. 인터넷 구글에서 특정 장소에다가 지목을 해주면 그 자료를 받고 그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경찰은 김 씨 등 마약 공급책 4명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초 마약 판매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데요. 절기답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은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5도 아래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겉옷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볕이 강한 만큼 한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1.7도로 출발하고 있고 광주와 대구도 9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주간 날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쾌청한 하늘 속에 강풍주의보가 강원 산간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 산간 지역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2.7도, 대구 12.4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한낮 기온도 역시 어제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가동을 중단한 한빛 원전 1호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안전조치 부족, 법 위반 정황 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음 날 한빛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 점검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인 5%를 훌쩍 넘어 1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측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뒤늦게 중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출력 상승이 급하면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출력에서 이런 시험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를 잘 따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위반한 것 같아요.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2012년 고리 1호기와 2013년 신월성 1호기와 2호기 등의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역대 세 번째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라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벌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빛 1호기는 7개월간 정비를 마친 지난 3월에도 부실 관리로 불이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 들어서만 1월 한빛 2호기와 월성 3호기가 잇따라 정지된 데 이어 3월에도 한빛 5호기가 가동 중단됐습니다. 한수원은 한빛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요즘처럼 대학 입시 등에서 공인 성적만큼이나 이른바 스펙이 중시되는 시대에 고등학생이 대학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험생 자녀를 둔 대학 교수들이 자기 논문에 아들, 딸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학업 이력을 쌓는 일에도 대물림이 개입하는 이 실태,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는 2012년 자신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공동저자로 올렸습니다.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할 때 청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그럼요. 고등학생은 사실 불가능한데.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넣는 연구부정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전북대 등 전국 15개 대학이 우선 감사 대상입니다. 전북대는 3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교육부 점검 결과 부실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의 자녀의 편입학 문제 그리고 대학원 입학 문제와 관련한 부정 의혹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한 후속 조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미성년 자녀 논문 사례가 많은 경우 돈만 내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교수가 많거나 부실 조사가 의심되는 대학들입니다. 특별감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석 달 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조사와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부실 조사로 드러나면 실태 조사를 다시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새벽 2시 영국 런던 중심가에 등장한 철제 컨테이너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BP 본사의 출입문을 막습니다. 활동가들은 컨테이너에 올라 자리를 잡고 농성에 돌입하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석유와 가스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설치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이 시위를 계속하는 걸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듬에 맞춘 자전거 고개입니다. 줄넘기와 함께 춤솜씨를 뽐내자 관객들이 탄성을 지르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인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음악과 춤 등을 활용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합니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지지자들 앞에선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올해는 77살 나이에도 유연한 춤사위를 선보이는데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부패와 돈 세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최근 들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SNS로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값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불량식품 판매 논란이 불거진 임지현 씨, 이른바 임블리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지현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화장품과 식료품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는 제보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 항의 댓글을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하다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상무보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 더욱 진솔하게 고객과 소통하며 신뢰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 씨 부부가 운영한 각종 쇼핑몰의 매출은 지난해에만 1,700억 원. 임 씨처럼 SNS상에서 많은 팬을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홍보나 광고보다 더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사보면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랑 저 사람들처럼 이제 조금 되게 날씬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에 먼저 사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SNS 쇼핑 이용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제품 불량,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1kg의 무게는 어느 정도 질량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몸무게 측정에도 이 변화가 적용될까요? 정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실험실에선 신약 성분의 미세한 질량 차이에 따른 효능과 부작용을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가령 마이크로 수준의 오차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또는 나노 수준의 정교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산업과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측정 단위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킬로그램의 경우 그동안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단 하나의 합금 인공물로 1kg의 기준을 정해왔습니다. 문제는 100년의 세월 속에 머리카락 한 올 정도 가벼워지는 변화가 생기면서 변하지 않는 상수로 기준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1kg의 표준을 재는데 물리 상수를 이용한 키블 저울이 사용됩니다. 10억분의 1 수준까지도 정밀하게 잴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최첨단의 나노 산업, 이제 아니면은 전자 산업 이런 데에서는 그동안에 측정 못했던 낮은 범위까지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 거죠.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동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류 측정 단위인 암페어와 온도 측정의 켈빈, 질량인 몰도 물리 상수로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의 집단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매매에 이어서 뇌물 혐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 10일 밤 인천시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 들렀습니다. 이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날 밤 공무원들이 결제한 금액은 300만 원. 이들은 도시공사 팀장이 한꺼번에 결제를 했고 나중에 각자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접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더치페이를 하느냐. 인당 40만 원이 넘는 돈을 무슨 업무 관련성도 있고 대가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술자리를 갖게 된 건 인천시 도화동 일대의 공원정비 사업 이관 때문입니다. 미추홀구청은 공원 정비 사업의 발주처고 인천도시공사는 시행사 측이어서 도시공사 직원이 성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두되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하고 저희 공사 서로 이제 약간 가불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건데. 특히 경찰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97억 상당의 조경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7번이나 변경됐고 공사비 13억여 원이 증액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한 조경공사업체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성매매 비용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위급 상황이 생기면 직접 119 구급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감지 센서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 기술로 실시간으로 이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해 고독사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심폰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호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84살 박병석 할머니는 최근 방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를 살린 것은 새로 설치한 이 안심폰입니다. 내가 아파가지고서 둥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자기네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살렸다고 그래.
안심폰에 할머니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담당 생활관리사가 영상으로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한 것입니다. 어르신, 아무 이상이 없네. 움직임도 없고, 119 신고해야겠다. 이 안심폰은 기존 음성통화 기능 외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온도와 습도, 움직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버튼만 누르면 생활관리사와 119에 바로 신고가 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경고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자동으로 체크해서 보다 촘촘하고 입체적인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폭염이나 한파 때도 센서를 통해 온도를 보고 어르신들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 안심폰을 개발한 인천시는 시범 사업으로 혼자 사는 노인 1000여 명에게 안심폰을 전달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8천여 명에게 보급해 고독사와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며 혈세 수천만 원을 대학에 지원했는데 강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출석부도 조작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업 보조금 사업의 허점을 드러낸 일이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이 대학교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보조금 5천만 원을 받고 풍력과 태양광 관련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9달 과정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15명을 수소문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80회가 넘는 강좌와 특강 등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수업을 대여섯 번 받았고 교육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풍력이랑 태양광 인력 양성 과정 수업 받으셨죠? 그거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 2017년 이 학교가 제주도 보조금 3천만 원으로 진행한 전기차 관련 인력 양성 사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수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여러 번은 아니었어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도 당시 4월과 5월 수강생 15명의 출석부엔 100% 출석한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 교수는 당시 강의한 적이 없는데 수백만 원의 강의비가 입금됐었다고 증언합니다. 강의를 실제 한 적도 없고 이름이 저도 모르게 강사로 올라갔죠. 돈이 들어왔길래 돌려줬어요. 두 사업에 지출된 강사비만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인정은 하겠는데 별로 그게 크게 한 것도 없고 한데 돈 받아먹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데도 사업 담당 교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강사비는 돌려받으신 적 없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양성 사업 전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난해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정부는 예멘인들의 입국을 계기로 난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그릇들을 씻어 나르고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 능숙하게 손질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봄 제주에 들어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로 현재 제주도에 1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 들어온 500여 명 가운데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해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After 4 months, I will go to the migration again to renew my visa, and I don't want to found any kind of surprise. 예멘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난민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허위 난민을 가려내고 진짜 난민을 보호하겠다며 심사 인력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9명에서 81명으로 인력이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 90여 개국에서 접수된 2만 건 가까운 난민 심사가 정체돼 있습니다. 저희가 적체가 많이 돼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좀 심사 숙련도가 어느 정도 붙어서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저희가 좀 그 부분도 완화될 걸로 그렇게.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입법 예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신청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진척이 없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못지않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제법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성동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2차로가 통제되어 뒤쪽 군자교 이전부터 더딘 흐름 보이고 있으며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되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는 홍은램프 부근 정체되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한 편이고 현충로 한강대교 남단부터 중앙대 앞 삼거리 사이 지체와 정체입니다.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를 비롯하여 도심 안쪽 대부분 구간 아직은 전반적으로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연세대 정문에서 오후 2시부터 소규모 집회 후 연희 삼거리 방향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시흥대교 사이 긴 구간 녹지관리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방향이 부분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 성접대 강요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별도의 수사 권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을 통해 배우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을 일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재수사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가해 혐의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은 약 13개월간 80여 명의 참고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와 당시 검경의 수사 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무마 등 12가지 쟁점을 조사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와 부실 수사 의혹 등 여러 정황을 새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사건 핵심인 장 씨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장 씨의 동료 윤지호 씨의 증언까지 확보하며 진실 규명을 기대하게 했지만 진술의 신빙성 논란을 일으킨 채 핵심 단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이 송치했다는 장 씨의 1년치 통화 내역 원본과 분석 보고서가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장 씨가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고 문건에 남긴 인물들과 관계를 수사할 증거가 인멸된 것입니다. 10년 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장자연 사건은 연예계의 불합리한 전속 계약과 술접대 강요 등의 경종을 울린 채 결국 실체를 못 밝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는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인 검경이 부실 수사에 이어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장자연 사건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법개혁이 결국은 수사 주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관건이란 사실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측의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젯밤 맥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엔 일단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보름 뒤 기무사가 시위 확산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등에 있는 바그다드 지역이 로켓포 공격을 받는 등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이란 측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오늘은 소만입니다. 소만은 이파와 망종사의 절기인데요.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에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절기답게 한낮에 볕이 강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많이 쌀쌀한데요.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5도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엔 강한 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7도로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광주의 한낮 기온 24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월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모레 28도까지 오르겠고 점차 기온이 올라서 금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에 올라 여름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안에 쾌청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해안가를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 산간 지역은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이 10.8도, 대전 13.3도, 대구 12.4도 등으로 어제 시각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과 포항, 대구가 26도, 청주 25도, 대전과 광주 24도, 서울과 춘천은 2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상과 제주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해상과 남해상의 물결은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인 만큼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만조시 침수 피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